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2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테마는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번 시간 수업 테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말씀드리고, 본래 주제인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요. 마지막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거친 자연환경과 육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인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쓴 PPT를 그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민망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이란 말은 정상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좌절돼 버렸죠.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한번 약간 좀 바꿔서 제가 문제를 드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이 문제는 1과 2를 찾는 문제가 되겠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문은 역사를 푸는 맛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이라는 테마의 제시문으로 나왔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선사시대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죠. 그럼에도 선사시대를 1시대와 2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1시대가 뭐고 2시대가 뭔지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겠네요. 자, 밑에 있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1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반면 이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가 먼 훗날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1시대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 유지를 했던 구석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었죠.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뭐 날짐승을 잡는다든지 들짐승을 잡는다든지 곡식을 베먹는다든지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가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란 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당연히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농경과 목축으로 인해서 고대 문명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는 용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구석기 혁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단초가 되는 것은 바로 불의 사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의 이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밤에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저녁에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굴 속에서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얘기하고 있지만 불의 발견은 인류에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떤 변화를 갖다 주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불의 사용은 그 전에 사람들은 불을 이용하기 전에 사람들은 날짐승을 날것으로 먹었죠. 다시 말하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뜯어 먹거나 주먹도끼로 찍어서 뭐 먹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불이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인류는 기호라는 풍미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날고기가 아니라 익힌 고기나 구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실상 사람들이 기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구석기 혁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일부 사람들이, 일부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문자의 유무라는 테마네요. 자, 여기서도 1시대와 2시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1시대라고 한다. 문자 기록이 아닌 남겨진 물건이나 우리가 보통 유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나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다. 물론 짐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를
이 시대라고 한다. 자, 보통 문자의 유무에 따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시대 구분이라고 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고조선사, 삼국시대, 뭐 남북국시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류 역사를 크게 보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역사시대가 더 길까요? 아니면 선사시대가 더 길까요? 당연히 선사시대가 더 길죠.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서기, 기원전 뭐 빨라야 2000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몇백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거기에서 기원전 2000년이라는 것은 아주 한 10%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을 가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 그 긴 시대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유물과 유적 등을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이죠. 문자는 문자 시대가 접어들면 기록물에 의해서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역사 시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1과 2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1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역사 시대는요. 자, 여기서 1은 문자가 되겠죠. 문자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역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고학적인 방법, 가령 출토된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죠. 여기서 또한 잉카 문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문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론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의 유무르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자가 없는 문화는 선사문화로 잘못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 잉카 문명 역시 문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앞에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역사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문명과 문화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앞서 나온 것과 같은 문제이지만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인간의 특징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그 역사를 푸는 맛의 해시태그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제가 그 역사를 푸는 맛의 것을 뭐 그림으로라도 사진으로 PDF로라도 여러분들께 뭐 해드리면 좋은데 그건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고요. 그런데 여하튼 거기에 제시문 옆에 하단에 나와 있는 해시태그 중에 인간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은 아니에요. 조직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죠. 벌도 있고요, 개미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어렸을 때 많이 동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뭐 저는 이과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하튼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 원숭이를 다뤘던 게 있었는데 그 일본 원숭이들은 아예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일본에 온천이 많죠. 노천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추운 날 일본 원숭이들이 있는데 딸랑 3마리만 그 노천탕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우두머리 그 가설들이에요. 딸랑 3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이제 우두머리, 일본 원숭이 우두머리고, 그 아내랑 아내가 아니고 그 뭐 아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자식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우두머리 집안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 계급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서열 순서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야, 인간 사회와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한 10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대목이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죠. 여하튼 조직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로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직사회를 이루고 1과 2를 사용하면서 1과 2가 뭔지는 지금까지 읽은 걸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1과 2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 같은 생활 방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사람이 태어났을 땐 백지 상태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태어난 후에 사회,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학교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뒤에 이제 그 인간의 특징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자신의 후손에게
전해줍니다. 자, 일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입니다. 자,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아, 그러니까 일은 도구겠네요. 그렇죠? 자, 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다. 이가 뭘까요? 자,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다. 자, 독버섯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죽더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저거를 먹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 잠자지 않고 끝까지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축제를 열려면 저 풀을 뜯어 먹으면 졸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을 활용하고 극복하는 그리고 저 동물의 급소는 어디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가르쳐주는 수단은 바로 언어가 되겠네요. 언어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알려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기 개발서 같네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도 실수로 인간을 만들었는, 아닌가요? 여하튼, 인간은 실수를 하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바를 했네요.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간은요,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들이 막 들리죠? 드디어 맛이 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죠. 역사를 활용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효용성은 인간이 실수를 하죠. 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활용한다는, 그리고 역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사회 간섭적 체계입니다.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로 습득한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별표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죠. 여기서 별표는 무엇일까요? 언어의 한계는 어떤 거죠?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문자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두고두고 보면서 다시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한번 배운 내용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역사적 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사회나 집단의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별표라고 합니다. 정답은 여기에 적혀 있죠. 제가 정답을 제목으로 테마로 썼네요. 바로 역사적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무엇을 반성해야지 될까요? 요 근래 여러 학술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학술대회가 있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학술대회였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해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던 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이 반성해야지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생각한 것보단 그렇게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었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식민지를 다시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되고 어떤 반성을 해야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록과 문자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도 얘기한 바처럼 인간의 언어는요, 빨리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물론 초기 문자 기록은 대부분 이를 묻기 위한 이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답을 밑에다 적어놔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한번 그 예를 보도록 하죠. 초기 문자 기록에는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저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문자 기록에는 이 성은, 요 부분은 어느 부족이, 성의 이 부분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기록물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중호우가 내려 둑이 무너졌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이 문서가 기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는 책임 소재고요. 이는 증거 자료가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성이 있는데 이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느 부분을 넘었다. 거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그 시족의, 그 부족의 체벌을 가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 기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문자 기록에서, 초기 문자 기록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상거래 문건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어느 부족이 뭐가 필요해서 뭐를 얼마만큼 어느 부족에 보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이 문자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류의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1과 2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사실상 농경과 목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면 사실상 정착 생활을 그냥 또 농경과 목축은 정착 생활 이렇게 또 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까지도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목축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윤택하게 살 정도의 양이 생산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석기인들이 했던 채집과 어로와 수렵 활동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채집을 하게 됩니다. 채집이라고 하면 과일을 딴다든지 채소를 벤다든지 곡식을 베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착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초기에는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또 어차피 걸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정착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이 이제 일반화되는 신석기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완연한 정착 생활로 접어들게 되죠. 우리가 신석기 시대 그러면 초반부터 그 정착 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지 되는 문제예요. 자, 도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돌을 깨트려 사용하던 시기, 우리가 보통 돌을 깨뜨려서 사용하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돌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구리를 녹여 사용하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을 녹여서 사용하던 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철기 시대죠. 그러면 현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예? 플라스틱 시대라고요? 뭐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반도체 시대라고요. 물론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소재 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를 가지고 전차, 탱크, 뭐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땐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뭐 플라스틱으로 배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기 시대가 뭐라고 봐야죠. 자, 다음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것입니다. 요번 문제는 1, 2뿐만이 아니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는 문항이에요. 자, 한번 첫 번째를 볼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의 원숭이라는 뜻이다. 원숭이네요. 인류가 아니고 원숭이로 되어 있네요. 이 화석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직립 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 자, 일과 틀린 부분을 찾아라. 그건데요. 이 화석이 나타났을 때 학자들이 이것을 화석 인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숭이의 화석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숭이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이 붙었던 거예요. 이것은 약 40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죠. 직립 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남방 원숭이라는 것보다는 최초의 인류의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땡땡은
이는 이게 뭘까요?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 곳곳에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는요,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베르크인 등이 있죠.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직립한 사람이라는 거로 보니까 이거는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고요. 틀린 부분은 물을 활용한 게 아니고 불을 활용했죠. 우리가 물을 활용하는 것은 고대 문명, 다시 말하면 황호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4대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불을 활용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활용한다는 것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구워서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각이 발달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종교적인 감정을 지녀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화석 인류를 3이라고 한다고 했네요. 바로 네안데르탈린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 뭐 지금도 매장을 하고 있죠. 물론 요 근래는 화장하는 풍습이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죠. 물론 삼국시대까지는 이제 매장과 화장을 겸했어요. 불교식은 화장이니까요. 고려시대에도 화장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장이 많고 조선시대에 이제 매장 풍습이 새로 우리나라에 소개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뭐 이 정도로 한번 인류의 진화를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도 1, 2와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정답을 적는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은요,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죠.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석기를 뗀석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들은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하거나 움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동굴에서 이 구석기인들은 간단히 말하면 주변에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죄다 먹었죠. 뭐 동물들, 그리고 채소, 곡식 등을 다 먹으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얻을 게 없으니까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과 맛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뭐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구석기 유적에서 뭐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도 이런 여인상들이 다수 출토가 되고요. 또 이 유럽 쪽에서도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 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가 뭘까요? 동굴벽화의 그림 소재로 등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동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물 그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 동굴대 동물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동물은 말이지 여기가 급소니까 이렇게 할 땐 요렇게 피해서 고기를 찌르면 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술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판서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판서적인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여하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와 요 부분이 틀렸죠. 돌을 떼어낸 것이 아니고 돌을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정교한 뼈 바늘까지 만들었죠. 뼈 바늘을 통해서 의복을 짓는 문화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물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아울러서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토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도자기는 상당히 고도로 발전한 기술이에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1597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세계에 딸랑 3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중국이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고려시대부터 이미 청자, 백자 등이 만들어졌죠. 이 마지막 나라가 잘 안 들리네요. 좀 더 큰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죄송합니다. 제가 환청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네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다 보니까 이젠 좀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베트남이에요. 예. 이렇게 3나라만이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었죠. 그것도 1597년까지 만들 수 있었던 3나라입니다.
이 당시의 도자기라는 것은 상당히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인류가 생산해내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 이 시기엔 도자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유럽 쪽에서도 동양의 도자기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그랬고, 뭐 사실 이 아편 전쟁이 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아편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도 사실은 비단, 도자기 등 사실상 동아시아, 중국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상당한 무역 역조를 경험하게 되죠. 그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서 아편 밀매를 선택했던 것이죠. 얘기를 도자기 하나 가지고 이 얘기가 뭐 이리 튀고 저리 튀네요. 여하튼 이 돌을 떼어낸 것, 도자기를 구워낸 것은 신석기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신석기 시대에는 일이 시작돼요. 앞서 봤었죠. 농격근과 목축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이지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신석기의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집 경제에서 무슨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4번이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집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의존하는 이전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도 자연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했던 것이죠. 신석기인들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문제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제도가 생겼다. 이제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한 것이다.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 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시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시족을 정복하였다.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평등한 사회라는 점이에요. 물론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먹고 살기 충분한 정도의 생산을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석기인들이 했던 사냥과 채집과 어로 활동도 동시에 영위해야만 생계가 그나마 유지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신분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불평등한 시대로 나아가면 만인과 만인의 싸움이 되는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뭐 인류가 공멸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혈연을 중심으로 씨족을 이루기도 하고요. 이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 사회를 형성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변 씨족을 정복하였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책화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서 두들겨 보세요. 책화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씨족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풍습이죠. 고대 국가의 우리나라 풍습 중에 하나예요. 씨족의 경계를 넘어서면 넘어설 수 없게 만들었죠. 그것을 넘었으면 넘어선 부족의 씨족은 벌금을 그쪽 상대 씨족에게 주어지됐어요. 그런 풍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복전쟁은 나중에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러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고대 국가로 혹은 청동기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이 신석기 시대에는 그런 전쟁 혹은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신석기 사회에서는 신분제도 없었고 평등했으며, 또한 주변 씨족과도 경계를 명확히 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실상 이 신석기 시대의 생산력이 그다지 좋지, 농경과 목축 생산량이 그렇게 모든 씨족 구성원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제도도 만들어지기 어려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석기인들의 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대체로 모든 존재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 대해 관해서는 정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하지요. 이 토테미즘은 이 뜻이 아니죠. 뒤에 나올 설명이고, 바로 뒤에 나올 애니미즘이 바로 이 정령신앙, 영혼, 생물과 무생물, 모든 존재엔 영혼과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애니미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애니미즘은 씨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과 특정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주술적, 종교적 의뢰를 행한다. 씨족, 부족과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 요거는 애니미즘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토테미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 행위를 거석 숭배라 한다. 거석 숭배라고 하지 않죠.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석 숭배는 우리식으로 하면 고인돌이 되는 거고요. 뭐 영국 등지에 거석들이 있죠. 이것들은 대부분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들이고 엄청난 규모의 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가 계급 사회가 만들어진 이후 또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앞서 얘기한 바대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문자의 유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문자가 없다고 해서 하등하거나 또는 고등할 것은 아니고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잉카 문명의 경우 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선사와 역사시대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무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조직이라는 측면보다는 언어와 도구를 활용해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연을 극복하고 그 방법을 후손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다음 주에는 반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한번 과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 주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반도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질답을 또 한번 문제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이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를 출제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또 2주 강의가 끝났네요.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셔야죠. 인류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며 지금에 와 있어요. 뭐 코로나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겠죠. 한낱 바이러스에. 제가 너무 뭐 과도하게 얘기했나요? 여하튼 건강하시고요. 10월 6일 날은 10월 달에는 좀 만나서 살아있는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